네. 그러면 13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거든요. 여기에 나온 네, 사료를 보시면 강홍립의 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사료를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강홍립이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배종 관령에 도착하여 먼저 통역관을 보내어 밀통하기를 비록 명나라에게 제촉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항상 진지의 후면에 있어서 접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일 화친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신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네. 그러면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어, 어, 그 광해군의 충리 매교하고 그렇죠. 예, 강옥립 관련, 하면 예예 네, 광해군의 그 중립외교와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면 이 예, 문제에서 지금 강옥립의 장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강옥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 강옥립의 예예 강옥립의 이 처신에 대해서 그 인조에서 그 인조 정부의 관료들이 또 거기에 따른 또 반응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강옥립은 그 1618년에 그 명나라가 그 후금을 치기 위해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지원을 했던 그 보답으로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광해군 때지요. 그래서 네, 강홍립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게 추천이 되냐면 외교 전략에 능하고요. 중국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임자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도원수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군사가 한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군사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1619년에 그 이제 조명 연합군이 그 부차라는 곳에서 이 후금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옥립은 그 조선군의 출병이 이제 그 거기에 가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출병이 부득이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장계처럼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이제 후금에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후금의 억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억류가 되면서 그 적진에, 그러니까 후금 적진에 계속 볼모로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볼모로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밀지를 보내서 이 광해군에게 그 후금의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홍립이 후금에 억류된 시기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 사이에 조선에서는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1627년이니까 인조 5년이 되겠네요. 이때 후금이 내려오게 되죠. 침략하게 되는 것이 정묘호란인데 이때 정묘호란 때 강홍립은 그 후금군이 선도를 해서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이제 후금하고 이제 조선하고의 화의를 맺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을 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그 국내에서의 반응은 뭐 적지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고생했다 해서 강옥립을 옹호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 3사의 관료들은 그를 이제 후금에 투항했다고 해서 역신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직을 삭탈했지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강홍립은 그 해에 7월 달에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후에
법관이 되는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옥립 하면 바로 광해군의 그 중립 후금의 그 중립 외교 정책이 연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네. 1번. 네. 청해에 당한 치욕을 씻고자 북벌을 추진하였다. 네. 요거는 효종 때 북벌론. 그렇죠. 네. 효종 예. 북벌론이고요. 네. 네.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거는 세종 때. 예. 그렇죠. 네. 예. 또, 그리고 인조 반정 이후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네. 예, 네. 이거는 이것은 뭐 인조 어, 때 예, 일이고요. 예, 네. 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게 네.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맞는 답이고요. 또, 네.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해 조공 요구를 받아들였다. 네. 예, 이것은 요거는 그 인조의 병자호란. 그 병자호란이지요. 그렇죠. 예, 청해 조공 요구를 받아들였으니까 이건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이 광해군의 유명한 중립 외교 정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4번 한번 어, 문제를 진행을 해 네. 주실까요?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농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였다. 비서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순이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네. 예, 이것은 무엇에 대한 네. 그러니까 어, 임술농민 봉기가 있는 것은 언제지요? 임술년, 네. 이게 그 조선 후기 때, 그렇죠. 조선 예, 후기 정조가 사망한 이후인 19세기, 19세기에 60년 동안에 우리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지요. 그 세도 예, 정치에서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홍경래난도 일어나고 하는 그 가운데 임술 농민 봉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종 때 일어납니다. 철종 때.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네, 풀어보실까요? 어, 의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네, 어,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의창이 뭐죠? 그러면 창은, 약간, 그, 진대법하고 비슷한 그렇죠. 의미로, 이렇게, 네네. 예, 그러니까 농민구제법이죠. 그, 네, 농민구제법으로, 네. 그, 그리고 상조할 때, 시대는 그러면, 네네. 네, 시대는 고려, 조선시대. 농민구제를 위해서 각 네, 지방에 설치한 창고입니다. 의창은. 네, 네. 그리고 2번. 그리고, 곡물 부과 기준을 토지 소유 결수로 바꾸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어, 예,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그 예, 세금 어, 네. 수취제도에서 대동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아, 네네. 네. 네, 곡물 부과를 아, 곡물에 대한 네, 세금을 그냥 네, 특산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토지 소유의 결수로 그러니까 곡식으로 내도록 바꾼 거. 그건 대동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3번요. 네. 균역법을 시행하여 네,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였다. 네, 요거는, 정조 때 영조 균역법. 때. 아, 영조 때 균역법. 네네, 예, 네. 예. 균역법이라는 게 뭐예요? 균역법. 균역법의 음, 내용은 지금 네, 군포를 1년에 두 필이었던 것을 한 필로 줄였습니다. 네, 균역법은 그 세금 중에서 우리 군역에 해당하는 거죠. 군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영조 때 시행한 그 균역법으로서
그런 그 양반에게도 이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는 군포를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기 때문에 세금이 재정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양반한테 결작이라는 그것을 받습니다. 이 영조 때 균역법을 통해서 그런 그 영조 때의 그런 구인역에 관한 세금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세를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차등징수하였다. 네, 이거는 세종 때, 네. 여기, 세종 때 예, 전분 6등, 전분 네. 육등법, 연분 그, 9등법. 그렇죠? 전분 육등법, 네. 네. 그리고, 이것이 예, 오다가 그 다음에는 영정법이라고 해서 차등을 예, 일괄 그냥 한결에 사두씩 그 내는 영정법을 또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예. 다음에 예예 5번. 그리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네. 아, 이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정부에서 대책은 그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정부의 대책입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도교는 세상을 속이는 이단이므로 소격선격파되어야 합니다.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청거하여 시종직에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정은 천명에 따라 인심에 순응한 것일 뿐이니 전국 공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아, 네, 이거는 조광조의 그렇죠. 그 조광조의 정책, 네, 예, 개혁 정치인데 네, 예, 이때의 시기를 조광조 그러면은 어느 임금 때의 그 인물이지요? 충종, 예, 중종이지요. 그러면 예, 중종 즉위 있은 다음에 네, 조광조가 언제 그 축출이 되지요? 기묘사화 때, 기묘사화. 그러니까 네, 중종 즉위부터 기묘사화 이 사이에 있는 다 시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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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비중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조광조가 한 그 정책 중에서 위에 이제 도교를 그러니까 소교서를 혁파한다는 거, 소교서 네, 폐지지요. 네, 네, 이것이 예예 이거하고 그냥 그 조광조는 이 소교서 폐지, 현량과 실시 이것을 같은 해에 다 이룹니다. 아주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래서 지금 네, 이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천거해서 시종직에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현량과, 그렇지. 현량과라고 하죠. 네, 현량과. 예. 네, 네, 현량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정은 천명에 따라서 인심에 순응한 것일 뿐인데 전국 공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너무 공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것은 무슨 정책이죠? 이거는? 위헌 삭제, 그렇죠. 위훈 삭제죠. 네, 결국에는 그 조광조가 개혁 정치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이제 이 위훈 삭제를 통해서 이 훈구파에 미움을 사지요. 그래서 네, 훈구파에 의해서 어, 그 축출이 되면서 그 유배를 가서 되는 것이 이 위훈 삭제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종 14년에 일어났던 그 위훈 삭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광조는 중종 때에 있었던 그 유명한 개혁 정치가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 네. 네. 간은 중외의 군국 기물을 모두 관장한다.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하고 제조는 정수가 없으면 전임으로 뽑아 임명한다. 미호 예병 경조 판서
양국대장, 양도유수, 대제학은 직위에 따라 당연히 겸직한다. 4명은 유사당상이라 부르고 8명은 팔도구간 당상을 겸임한다. 네. 음, 이거는 이제 속대전에 나온 이야기네요. 우리 음, 속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 그 경국대전, 경국대전. 예, 경국대전서부터 이제 쭉 보완해서 나온 것이 어, 이게 영조 때는 영조 때 속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정조 때는 또 보완돼서 나온 것이 대전 통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음, 고종 때 그것이 또 보완되고 수정되는 것이 대전 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국대전의 그 어, 흐름을 그것도 좀 네.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속대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영조 때의 일이겠네요. 네. 그러면 자, 가에 들어가는 정치기구는 무엇일까요? 음, 어, 음, 군국기물을 모두 네.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뭐 도제조도 있고요. 했으니까 네. 이거는 비변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 비변사. 네. 네네. 아, 우리가 예예. 어 저기 의정부에는 도제조가 없지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비변사를 말한 궁극기물을 모두 관장한다고 했으니까 비변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변사에 네.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기억.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네. 어, 아닌 것 같은데. 예, 상피제가 상피제, 뭘까요? 상피제. 상피제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예. 상피제가 네. 뭐냐면, 우리 관료 관직들이 어떤 네. 이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권력에 집중돼 있는 그 관직들이 있죠. 예, 네. 그런 관직들은 그 일정 범위 내에 어떤 친족 간에는 같은 관직, 예, 예, 아, 그거를 네. 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근무를 할 네. 수 없게끔 돼 있죠. 그래서 네. 연고가 있는 관직에 재수를 할 수 없는 제도가 상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친족 간에 이렇게 겸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피제에 적용되는 그런 관직은 선해청 제조하고 낭청, 그 다음에 네. 한림과 춘추관, 또 한림하고 승정원, 주석, 이것들은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피제가 그렇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 고정 즉위 후 축소 폐지되었다. 아, 이건 맞습니다. 네, 네. 이것이 비변사지요. 네, 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때, 네. 그치요. 네, 네. 그리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되었다. 아, 이건 처음 설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가 된 거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 비변사는 언제 아, 설치가 그, 됐지요? 아, 저번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예. 예, 아, 뭐였더라. 성종 때? 예, 중종 때. 아, 중종 때. 아, 예. 중종 때 중종 때. 삼포회란. 네, 중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삼포회란 네. 이후에 아, 삼포회란을 예. 계기로 해서 예,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네. 리을 세도 정치기 소수의 가문에서 고위직을 독점하였다. 네. 이거 맞는 거 네, 아닌가? 이것으로 네, 인해서 조금 네, 전에 그 14번 문제도 우리가 네, 세도 정치 하에 있었던 그 임술농민 동기에 대해서 잠깐 네, 했었는데 세도 네, 정치기에 이 비변사를 통해서 많이 탕관오리라든지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세도 네. 정치기에 소수의 과문에 의해서 우리가 세도 정치기에 세력을 떨쳤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죠? 안동 김씨, 네. 그리고 네, 평양조씨. 주로 이제 박양조 안동김씨. 씨, 네, 네네. 그런 안동김씨 가문에서 이 비변사의 고위직을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폐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민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북지방에서는 홍경레이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변사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는 지금 니은, 그 다음에 니은, 니을이 맞는 네, 네, 답이 되겠죠.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가가 사람들의 건의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네. 그러면 우리 고을에도 좌수와 별감을 새로 정하겠군. 네. 음, 사림들의 건의로 예, 세워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네. 음, 이게, 그거, 사림들은 주로 어디에서, 그렇죠. 창촌, 예, 사림들은 주로 예, 어디에서 생활을 하는지, 네,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주로 네, 이제 그 향촌에서 네, 생활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뭐, 여기에, 이제 사림들이 건의로 해서, 네, 새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아, 이거는 유향소를 그, 말하는 것입니다. 유향소. 네, 네. 유향소가 여기서 좌수하고 별감이 있는데 좌수하고 별감은 그 유향소의 벼슬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유향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유향소는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있었던 기관인데 그 지방 군현의 수령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죠. 그 네,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관이 됩니다. 유향소가. 그 유향소에서 하는 일은 그 지방의 풍기를 단속하고 그 향리의 악폐를 막는 그리고 민간 자치단체입니다. 예, 주요 활동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주요 활동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유향소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네, 한번 풀어보도록 음, 하지요. 1번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네, 이것이 네, 맞지요. 요게, 네, 예, 예. 그리고 고려 고려 태조 태조 때, 때 처음 설치되었대. 고려 말기에 예, 설치가 고려 되었다. 네, 말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네, 유향소의 유래는 사실은 고려의 사신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초기에는 그 덕망이 높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그냥 사신관으로 삼다가 말기에 가서 이제 그 유향소라는 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현직 품관들이 아니고 전직 품관들을 사신관에 임명하면서 유향품관, 한량관이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자치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예, 3번 어, 빈민구제를 빈민구제를 주요 주요 목적으로 목적으로 삼았다. 삼았다. 네, 요거는 요건 장평창? 그렇죠. 빈민구제 네, 아까도 나왔죠. 의창 뭐 네, 이런 것들. 네,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유향소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네. 다음에 호장, 부호장 등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네, 향리가 그렇죠. 행정 실무를 네, 담당하였다. 네, 호장하고 부호장, 향리의 그 벼슬 이름이죠. 호장, 부호장.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거는 수령, 그렇죠. 이거는 네, 수령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유향소가 하는 가장 큰 비중 있는 역할은 향리의 비리를 감찰한 것.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네. 자문기관이 유향소입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자, 우리가 지도를 보게 네, 되면요. 네, 치민로를 네, 한번 보세요. 이제 북에서부터 이제 내려왔으니까 네, 북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임경업이 있습니다. 자, 네.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보니까 어, 뭐 산성도 있고요. 뭐 네, 한성에 지금 보니까 여기 산성으로 왔다가 다시 또 뭐 강화도로 또 가고 이런 걸 보면 진입이 이렇게 네, 그 한성의 밑에 이건 남한산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네, 강화도까지 간 걸 보면 병자호란을 말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러면 병자호란에 관한 문제가 되지요. 네, 네, 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알아본다. 네,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네, 답이고요. 그 다음에 네. 2번, 개경의 나성 축조 과정을 조사한다. 네, 요거는 그 거란, 그렇지. 아, 거란족이 진입을 예, 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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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려 11세기 현종 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요동정벌을, 정벌 추진 배경을 파악한다. 네, 이건 효종 때, 네, 요동정벌. 효종 때 조선 우리가 태조 때? 예, 그렇죠. 고려 말, 예, 고려 예, 말에 원나라하고 예, 지금 그 명나라 교체기, 고려 말 예, 조선초가 원명의 교체기지요. 그래서 예,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되는 그러니까는 거의 고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요동 정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갈 그런 기회로 살펴보면요. 요동정벌은 이제 고려가 그 명나라의 대고려 전진 기지가 요동지방이지요. 여기 지도를 보게 예, 되면 이쪽 지방, 그 예, 요동지방을 공격을 하게 돼서 그 명나라의 압력을 그때는 이제 명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었을 때인데 그 명나라의 압력을 배제하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그 고민왕 때서부터 그 명과 외교 관계를 맺어 왔었는데 우왕 때는 친원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그 무리하게 이제 세공 요구를 하고 또 고려 사신을 이제 입국을 또 거절도 하고 그리고 이제 88년도 여기서 88년도라는 것은 거의 고려 말이 되겠는데 88년도에는 그 천령 이북, 천령 이북이라는 데가 여기 이제 그 원산만 있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천령 이북의 고려 영토가 원래 원나라 영토였다는 이유로 반환하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이제 실력 대결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 요동 정벌이 되겠죠. 그래서 네, 원나라가 이제 멸망한 후에 그 명나라는 이곳에다가 이제 그 요동 그 도지 사사를 두어 가지고 만주를 정략할 그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고려와 자꾸 이제 그 알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 정부는 요동 지방을 공격을 해서 그 명나라의 압력을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중도에 그것이 그치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동정벌의 추진 배경은 원래는 이제 원명 교체기에 있어서 명나라의 압력을 받아서 그 요동정벌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만대장경이 나옵니다. 팔만대장경은 이거는 몽골군의 침략으로, 그렇죠. 예, 몽골군의 침략으로 예, 팔만대장경을 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공유 소실과 중건 네,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 임진왜란 때 소실이 그렇죠. 되고, 네, 흥선대원군 그리고 때 다시 그렇죠. 중건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로 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인경업 이것도 있지만 한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강화까지 침입하는 이거를 통해서 병자호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자호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재상자리, 대감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관찰사, 절제사도 완전히 차지하네. 도승지, 부승지는 모두가 이들이며 사원부, 사관원도 전부가 이들이라.
이들이 모두 다 벼슬 아치노릇 하며 이들이 오로지 소송 판결하네. 네. 요거는 어 그 세도 네, 세도 정치를 정치에 말하는 거죠. 여기서 네,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네, 대여섯의 가문이 그런 네, 모든 정치를 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유당 전서는 누구의 저술일까요? 여유당 음, 전서. 여유당 하면은 정약용의 호이지요. 정약용. 아, 네네. 그래서 정약용이 여유당 전서에서 이 조선의 조선 후기 19세기에 들어온 그 세도 정치를 아주 신랄하게 그런 비판한 그런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정치 상황,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 상황의 영향을 보게 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자, 한번 네, 문제 풀어볼까요? 음, 사화가 발생하였다. 이때 사화는 없었습니다. 네네. 사화는 그러면 네, 언제 발생을 하죠? 네, 연산군 때하고 중종 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조선을 쭉 보게 되면 크게, 중기, 네, 예, 중기. 조선 중기 때는 사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중기 때 예, 사화, 그 다음에 후기 때,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세도 정치, 그렇게 큰 흐름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화 그러면 네, 이건 조선 중기 때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 왕권이 약화가 되었고, 네, 또, 네, 농민봉기가 농민복귀, 빈발하였고, 네, 잠정이 문란하고, 네. 내감매직에 비리가 네, 만연했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세도 정치기에 이루어져 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19세기에 이 세도 정치기에 나타나는 그 정치, 그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비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효종대왕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를 대우하여 대왕 대비의 상복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대왕 대비는 효종대왕의 어머니라서 신하가 될 수 없고 효종대왕은 둘째 아들이므로 대왕 대비의 상복 있는 기간을 9개월로 해야 합니다. 네. 예. 자, 이건 음,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이거는 그 효종, 그 네, 현종, 그 현종 비가, 때, 예, 네, 현종 때, 그, 비가 그 승하하면서 효종대왕이 이게 어느 정도로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하고, 그 서인하고, 노론하고 소론하고 이렇게 서로 아니죠. 이렇게, 아닌가? 노론소론은 아니고요. 예, 서인하고 남인. 서인반 아닌, 예, 네네네.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네네. 이것은 지금 예속 논쟁에 관한 일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예속 논쟁은 지금 현종, 현종 때에 일어나는 그 논쟁이 되겠는데, 우리 네, 네, 여기에서 지금 예속 논쟁은 굉장히 좀 자주 출제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차 예송이 있고 2차 예송이 있습니다. 1차 예송은 언제냐면 그 효종 그 10년에 효종 10년에 일어나니까 효종이 죽고 그러니까 현종이 즉위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현종 즉위년. 그러니까 현종 네, 즉위년에 일어나니까 1차 예송은 효종이 죽으니까 그 효종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조대비라고 인조의 계비예요. 그러면 네네, 어머니가 그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때 서인과 남인의 주장이 다릅니다. 서인은 그 이제 효종 대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인의 주장은
1년만 입어도 된다는 주장이었고 1년, 기년설을 했는데 기년설이라는 것은 1년, 만으로 1년만 상복을 입는 것을 기년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이는 아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 3년설이라는 건 만으로 2년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인의 주장은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었죠. 이제 왜 1년만 입어야 되는지 주장을 할 때 인조는 원래가 둘째 왕자죠. 네, 그렇죠. 선조의 둘째입니다. 그래서 인조의 효종은 인조의 둘째 왕자죠. 인조의 네, 효종이 인조의 둘째 왕자이니까 장자의 예로 할 수가 없다. 즉, 왕의 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대부의 예법으로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서인에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서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남인에서는 아니다.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나 다름없다 해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송 때는 지금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는데도 1년을 입는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예송은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냐면은 그로부터 15년 뒤인가? 5년 뒤군요. 네, 네, 5년 뒤에 그러니까 효종의 비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효종의 네, 비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조대비의 복상을 가지고 또 몇 년으로 할 것인가 또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서인은 대공서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대공서는 9개월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남인은 1년설, 기년설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던 붕당의 주장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도 1년을 있게 되고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을 때도 1년을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득세를 하게 되고요. 2차 예송 때는 남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숙종 때는 이제 환국으로 넘어가는데 환국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에서 일단 이 예속 논쟁에 관한 것을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2차 예송은 지금 남인이 득세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1차 예송은 서인이 득세를 하고요. 2차 예송은 남인이 득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신황국으로 몰락하였다. 경신황국, 이건 남인? 그렇죠. 남인, 예, 경신한국으로 몰락한 것은 남인입니다. 네. 그리고, 인조 반정을 통해 집권하였다. 네네. 이건 서인, 네, 네, 서인이죠. 지금 여기에서 네. 나온 이게 가와 같은 가가, 주장을 네, 가와 같은 주장을 한 붕당은 서인이지요. 네, 예, 서인이기 때문에 서인의 그런 영향력은 언제 있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인은 네, 인조 반정 때 서인의 인조는 반정을 일으키면서 서인 세력과 같이 반정을 일으켜서 즉위를 한 대표적인 그런 임금이 되지요.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통해서 집권한 세력은 서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그 이 2차 예송, 2차 예송에서 가와 같이 주장한 그런 대공서를 주장한 그런 세력도 붕당도 서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식의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네. 이건 이것은 동인가 남인, 그 조식의 아니죠. 학문을, 조식의 아니, 학문은 대표적인 북인입니다. 조식은. 아, 네네. 네, 조식은 대표적인 북인, 북인의 그 사상적 기반이지요. 조식은.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의문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네. 요거는 훈구파. 그렇죠. 훈구파에 네, 의해서 조광조가 네. 축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정열이,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열이, 정열입 네, 모반 사건을 네, 잠깐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열입은 원래가 이이의 적극적인 지지를 입은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배반하고 동인으로 갔습니다. 정열입이. 그래서 그 이제 서인의 그 정철이 서인이었죠. 정철이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배반을 하고 동인으로 가면서 대동계라는 걸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대동계를 조직해서 그 불만객들 그 불평객들을 모아서 그 이제 무술을 단련을 시켜요. 무술을 단련을 시키고 병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고변에 의해서 이제 다 이제 처형이 되는데 관련자들이 차례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정여립도 자기 이제 아들 그 옥랑과 함께 그 진안의 죽도로 도피를 했는데 그때 관군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관군의 포위 속에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여립이 이제 이런 모반 사건의 처리를 그